안녕하세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은 베를린의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경기장인데요. 이 건물을 1936년에 히틀러가 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히틀러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 히틀러가 지시해서 지었는데요. 국가의 권력을 선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보면 되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옛날에 이 정도의 현대적인 건물을 지었지? 아니 지금 짓는 것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그 당시에 이런 기술력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독일에 살다 보면 막 1800년대에 지은 기차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도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건물들이 이미 지어진 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놀라운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한번 이거를 각도를 틀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기술들이 발명됐을 때의 시점이랑 지금의 인류의 기술 문명이랑 그렇게 커다란 획기적인 차이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주선이 상용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면 1800년대에 지어진 기차역 그런 거 보고도 그냥 옛날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놀라워하는 이유는 지금도 똑같이 기차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기차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획기적인 운송수단이 상용화되진 않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인류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인 걸까? 과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까?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앞으로는 기술이나 사회적 체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좀 회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인데, 아버지가 신문기사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기사였냐면 지금 청년 세대들은 대부분 과연 자신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한테 자신이 부모님한테 받았던 것만큼 자식한테 해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못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주말에 가끔씩 놀러도 가고 학원도 몇 개 보내주고 나중에 결혼할 때 한 몇천만 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과연 내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을까 했을 때 못 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은 더 심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딱히 그렇게 큰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내가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회사 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과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미래가 좋아질까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투자 같은 거에 좀 관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거야,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는 훨씬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동기부여를 하기도 어렵고 또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시키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사회에 좀 순응하는 목소리도 내고 그럴 만한 동기가 부여가 되지, 어차피 미래가 딱히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면 매사 부정적으로 불만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 기준으로는 아직 성장의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한국처럼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그런 나라들은 별로 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앞으로 과거 20세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합니다. 특히 낙관론을 펼치는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인 특이점이 와서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때가 올 테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온 생산물들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되게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비관론자들은 훨씬 더 상황을 안 좋게 예측합니다. 저는 오늘 비관론적인 견해 중에서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낙관론보다 비관론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런 비관론이 맞아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해서 그쪽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그 올림픽 경기장을 아까 방문했던 건 단순히 딱 그것만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이 유니테 다비타스용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950년대 정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꼬르비지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아파트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지난 20세기에 인류가 겪었던 엄청난 기술 발전과 문명 발전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견해는 로버트 골든이라는 경제학자의 견해인데요. 그 학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세기에는 지난 20세기만큼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혁신적이어서 인류의 운명과 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기술은 지금 딱히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실 수 있죠. 아니 무슨 소리냐, 인터넷도 등장하고 컴퓨터도 등장하고 스마트폰도 등장하고 새로운 거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는 말이죠.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물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좀 하이프를 갖는, 많은 관심들을 갖는 그런 기술들이 20세기에 발명됐던 것들만큼 정말 혁신적이냐? 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발명됐던 기술들보다 정말 혁신적이냐 했을 때 골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의 발명, 자동차의 발명, 기차의 발명, 이런 급은 아니라는 거죠. 전화는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최초로 만들어냈고요. 자동차는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기술을 처음 만든 겁니다. 기차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비행기는 하늘을 가로질러서 대륙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처음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건 어쨌든 전화기잖아요. 기능이 많이 달린 전화기인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합쳐도 물론 인간의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지만 어쨌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전화기나 전보 같은 기술이. 근데 그런 게 많이 발전해서 세련돼졌을 뿐인 거죠. 크게 본다면.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도 물론 꾸준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최근에는 전기차 같은 것도 나오고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래봤자 어쨌든 자동차, 비행기잖아요. 더 적은 연료를 쓰고 더 오래,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옛날에도 똑같은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탁기도 되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세탁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마 손빨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힘들고 고되고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여성들이 이제 빨래를 많이 한 건데, 세탁기가 발명되면서 여성들도 경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요즘에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거에 발명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혁신적인 거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챗GPT가 세탁기보다 혁신적일까 했을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손세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세탁기가 있고 없고는 그냥 인류의 삶을 하늘과 땅 차이로 뒤바꿔 놨는데, 챗GPT는 그 정도의 파급력은 지금도 없고 저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엄청나게 혁신적인 것일 테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 컴퓨터의 최초의 발명이랑 그 컴퓨터가 훨씬 더 좋아진 양자 컴퓨터의 발명은 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정말 인간의 삶을 뒤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연쇄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아마 21세기의 인류의 발전은 20세기만큼 급속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모르죠. 또 어떤 계기를 만나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견해는 알프레드 소비라는 경제학자의 이주이론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소비는 사회에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 이주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날아간 이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경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왜냐하면 기계가 발전해서 사람이 그만큼 대체되게 되면 그 대체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 기술 혁명이 일어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막 호미질하고 소 끌고 쟁기질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그냥 트랙터로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그만큼 적은 농부들이 필요해졌으니까 그 농부들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거대한 인구의 이동 현상을 이주라고 부르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주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주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회에 2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사회는 딱 A 섹터와 B 섹터로 두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A 섹터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에 0명의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다고 해보죠. 이전에는 100명의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100명의 노동자들은 전부 다 섹터 B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노동자 한 명이 발휘하는 생산성이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전에 섹터 A의 생산성은 100이었고 섹터 B의 생산성도 100이었겠죠. 근데 섹터 A의 100명 노동자를 전부 다 기계가 대체를 했으니까 그럼 섹터 A의 생산성은 100으로 유지가 되겠죠. 이건 되게 큰 발전이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생산성 100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섹터 B는 이제 노동자가 200명이 됐으니까 200만큼의 생산성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사회를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전에는 200만큼의 생산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300의 생산성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예전보다 50% 더 생산성이 늘어난 거잖아요. 엄청난 사회적인 발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주의 과정은 보통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영역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가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든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몇십 년에 걸쳐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주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몇십 년 동안 고작해야 사회의 생산성이 50% 증가했다? 그러면 1년에는 대충 한 1%, 2% 이 정도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저성장이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고찰을 위해서 사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본 거지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예전보다 노동자가 덜 필요하게 됐다고 해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자영업 같은 분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어차피 자영업 분야 전체의 생산성은 크게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노동자가 더 많아져서 많아진 노동자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늘어날 뿐이지 어떤 본질적인 폭발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 사회로 봤을 때 총 생산성의 향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큰 이득을 보는 건 그 발전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그 공업 분야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이라던가 아니면 CEO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전히 기계화가 됐다고 해도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노동자는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생산성은 똑같이 유지가 되네, 아니면 기술이 더 좋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생산성이 이렇게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드네.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죠.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IT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분야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여전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IT 분야에 혁신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자를 수 있죠. 더 자동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러면 IT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좋죠. 근데 그만큼 그 IT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힘들기도 하고, 또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에 한 명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평균적인 이익은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20세기처럼 폭발적인 전체 사회의 성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여러 섹터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지난 세기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더 적은 농사 인력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대체된 사람들이 결국에 공업 분야 같은 데에 가서 공업 분야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같이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회사를 다니다가도 자영업 분야로 이동을 해도 자영업 분야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 생산성이 1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 생산성이 1.5, 2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누리는 부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수의 섹터에서만 성장이 일어나고 나머지 섹터들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아마 앞으로도 사회 전체의 성장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한번 이 골든식 논리와 소비식 논리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사회의 여러 섹터에서 동시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려면 여러 섹터에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0세기에는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 공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혹은 이주할 수 있는 영역 자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영역 자체가 성장하면 당연히 본인한테 떨어지는 이득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또 많은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에 힘쓰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도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부모가 자신을 엄청 희생하면서 자식을 길렀을 때 그 자식은 완전히 신분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건데 한국 사회는 이미 그런 기대가 상당히 희미해진 지 오래고 다른 많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인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미 있는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문제에 사람들이 천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권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결국에 성장이 일어날 거란 기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로 어떻게든 진출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지고,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빨리 어떻게든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내 파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각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면 또다시 성장은 더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적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꽤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창의적인 노력에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거고요. 기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노력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희망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